아버지는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입원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자존심도 고집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는 했냐, 몸은 괜찮냐, 그런 질문에도 짧게 고개만 끄덕이거나 응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는 인사에 그래, 잘 있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불편한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걸음이 이상하더라. 뭐가요? 다리를 조금 절뚝거려.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아. 저는 그제야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버지가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던 모습이, 일어설 때 무릎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던 모습이, 병원 가보시라고 해요. 내 아버지가 병원을 가겠니?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을 싫어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원에 가는 것 자체보다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릎 아프시죠? 병원 한번 가보세요.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라 엄마가 걱정하신다니까요. 괜찮다니까.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건데 왜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졌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팔을 짚고 넘어져서 손목을 삐었대. 병원에는 가서 무릎도 같이 봤는데 연골이 많이 닳았다더라. 그럼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권하긴 했는데 내 아버지가 안 한댔어. 왜요? 괜찮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하셔야죠.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연골이 닳았으면 더 심해지기 전에 해야죠. 나이 들면 다 그렇다. 그래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왜 그 사실을 숨기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새벽 아버지는 혼자 계단을 내려가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셨습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다쳤습니다. 어머니가 119를 불렀고 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원에도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밤을 새우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간병인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간병인 이름은 박순애 씨였습니다.
60대 초반에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첫날 인사를 나누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에게는 이런 분이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박순애 씨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이요. 박순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남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보통은 환자분들이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 좀 떠달라, 베개 좀 고쳐달라, 그런 것들이요. 근데 아버님은 부탁을 안 하세요. 아, 그건 원래 그러셔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박순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뭐려? 힘들진 않으냐고, 잠은 좀 잤냐고, 식사는 했냐고.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졸고 있으면 자기 이불을 제게 덮어주시려고 하세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 맛있냐고 물어보시고요. 제가 허리를 주무르고 있으면 안마기라도 사드릴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박순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저를 간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다. 있으면 박순애 씨한테 말씀하세요. 그래.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부탁을 안 하세요? 뭘? 간병인분한테요. 이것저것 부탁하시라고 모신 건데, 왜 오히려 아버지가 그분 걱정을 하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아버지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퇴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2주는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들르고 주말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오셨지만 집안일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박순애 씨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조금씩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는데 요즘은 가끔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요? 옛날 이야기요. 젊었을 때 이야기. 박순애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렸을 때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 15살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것, 20살의 상경에서 공장에서 일했다는 것.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고아원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그땐 다들 버텨야 산다고 배웠대요. 아파도 혼자 참아야 했고, 배고파도 혼자 견뎌야 했대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할 때도요.
아파도 쉴 수가 없었대요. 쉬면 그날 일당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아파도 참고 일했대요. 열이 나도, 몸이 아파도. 박순애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요. 그때 배웠대요. 혼자 견디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혼자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파도 괜찮다고 했던 것입니다. 힘들어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아버지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을까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을까요? 이틀 뒤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남 돕는 건 좋아하거든. 네, 예전에 공장 다닐 때도 그랬어. 새로 들어온 사람들 있으면 다 챙겨줬어. 밥도 사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어. 동네 사람들 뭐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먼저 연락했어. 이사할 때도, 집 고칠 때도.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당연하지. 안 도와준 적이 없어.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집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밤늦게까지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병원에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옆에서 잡아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아버지는 남한테 도움을 안 받더라고. 왜요? 그냥 성격이 그래. 남 도와주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는 도움 받는 걸 싫어해.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움을 주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도움을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도움을 받으면 빚을 지는 것 같아서일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일까요? 저는 다음 날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도움을 안 받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는 남 돕는 건 좋아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도움을 안 받으신다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그냥이 뭐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폐니까. 네, 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워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번 3주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도 일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애 씨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제가 좀 이상한 걸 봤어요. 뭔데요? 어제 밤에요. 제가 잠깐 졸았는데
아버님이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려고요? 화장실이요. 근데 제가 깨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박순애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버님이 침대에서 내려오시는데 다리가 후들거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넘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팔을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안 잡으시는 거예요. 그냥 벽을 짚고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보통은 2분이면 되는데요. 그래도 제 도움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박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저한테는 제 걱정을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도움을 안 받으시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주무셨고 박순애 씨도 간이 침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혼자 하려고 할까요? 넘어질 수도 있는데 왜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강한 사람, 필요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잠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언제쯤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마침내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의사는 집에서도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계단은 천천히 오르내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또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퇴원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짐을 챙기고 퇴원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순애 씨가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아버님이 말씀 하나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박순애 씨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탁요? 아버지가요? 네, 처음이에요. 아버님이 부탁하신 게 무슨 부탁을요? 보호자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순애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시래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평생 부탁하지 않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왔니? 박순애 씨한테 들었어요. 아버지는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전화 안 해서 섭섭하셨어요? 아니다. 저도 바빴어요. 근데 이제 퇴원하시면 자주 뵐 수 있으니까. 아니래도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냐? 그 말이 먼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네, 먼저 전화해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가끔은 내가 먼저 전화하면 좋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폐 끼치는 것 같고,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못하겠더라. 근데 내가 먼저 전화하면, 나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은 도움을 달라는 것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계를 이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혼자 남겨두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먼저 전화할게요. 그래, 자주 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도움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요.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많은 것을 혼자 하십니다. 어머니가 말려도 직접 하시려고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여전히 불편해 하십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2~3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별일 없냐고, 몸은 괜찮으시냐고. 아버지는 여전히 짧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괜찮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이 조금 덜어진 것 같은, 안도하는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 집에 김치가 많은데 가져갈래?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부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부탁하는 법을 완전히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부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게, 가끔씩, 조심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작은 부탁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건네는 말인지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부탁하지 못하는 사람, 혼자 견디는 사람, 괜찮다는 말로 모든 것을 넘기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부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봐 주는 것. 괜찮냐는 말 대신 함께 있겠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